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한 달 만에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선 초기부터 시작하겠다고 입당 포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대구와 경기를 각각 방문하는 등 지역 민심 다지기 행보를 벌였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맛수. 오늘은 윤석열 입당과 네거티브 공방 등 여야 경선 주자들의 움직임과 여야 간 쟁점 현안으로 떠오른 언론중재법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야권 대선 주자들은 윤 전 총장 입당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고 여권에선 정치검찰의 커밍아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국민의힘 당사에서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나 곧바로 입당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윤 전 총장은 초기 경선부터 시작하는 게 도리라면서 입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축이 돼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초기 경선부터 참여하는 것이 공정하고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입당을 미뤄왔지만 최근 불거진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를 느꼈다며 갑작스러운 입당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입당과 관련된 그런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많은 이 혼선과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심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몇 시간 안 됩니다. 전남 현장 일정으로 입당식에 참여하지 못한 이준석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된 이 대표 패싱 논란에 계획보다 한 달 먼저 입당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보다 먼저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당원과 국민의 걱정을 크게 덜어줬다며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고 전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야권이 모두 국민의힘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면서 진정한 원팀으로 가자고 환영했습니다. 이어 홍준표 의원은 기쁜 날이라는 표현을 썼고 유승민 전 의원 역시 공정하고 멋진 경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여권에선 윤 전 총장의 입당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 입당한 것이 개탄스럽다며 정치검찰의 커밍아웃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은 정치검찰의 커밍아웃이자 정치적 파산 선언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도 정당 선택은 자유지만 공당에 들어간 만큼 그동안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와 입장을 밝히라며 윤 전 총장을 겨냥했습니다. 야권 대선 구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음 달 30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경선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국민들과 스킨십을 늘리며 민심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전국 순회 일정에 돌입한 이재명 후보는 제일 먼저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를, 이낙연 후보는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두 후보 간 신경전은 오늘도 이어졌는데 정세균 후보는 이낙연 후보와의 단일화 언급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홍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전국 투어에 나섰습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이 지사는 대구 민주의거 기념탑을 참배하고 전태일 열사 옛 집터 등을 방문하며 민주주의 정신과 노동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정말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 발전하는 개혁적인 나라로 만드는 데 중심이 돼 주시길 정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지사는 내일은 PK 지역, 모레는 호남과 충청, 마지막 날에는 경기도를 끝으로 U자 전국 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 속에 지지율 답보 상태에 놓인 이 지사가 정체 상황을 돌파하고 입지를 굳히기 위해 바닥 민심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사에 앞서 전국을 훑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은 이 지사의 홈그라운드인 경기 지역을 찾아 지역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경기 북부와 강원을 잇는 평화경제 메가시티 신구상을 추진하고 경기 북도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다음 주엔 전국 순회 일정 마지막으로 TK를 찾을 예정입니다.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정세균 등 다른 후보들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지세 확산에 주력했는데 각 후보들 간 신경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이낙연 전 대표가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이 다르다며 이 지사의 의회 경험 부족을 지적한 데 대해 전남지사, 호남 국회의원 등 꽃길만 걸어온 이 전 대표는 닭이라도 잡아봤냐며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여기에 이낙연 캠프 측에서 정세균 후보와의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정세균 후보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 아주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좀 주제넘은 말씀을 하신 것 주제넘다. 같아요. 예. 예, 뭐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 반 이재명 연대로 이낙연, 정세균 후보 간 단일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정세균 후보가 선을 그으면서 당장 단일화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체위 소위에서 처리를 강행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여야는 여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입법 독재라며 중단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강행 처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야당과 언론단체의 비판이 잇따르자 민주당 문체위 의원들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먼저 언론사가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놓고 기자 입에 자물쇠를 채우는 조치라는 언론 보도는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가 언론사나 데스크를 속여서 오보를 내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렇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데스크나 언론사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도 기자가 크로스체크를 해서 기사를 내면 명예훼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기사를 쓸 때 악의만 없으면 손해배상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문제는 악의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야당은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철저히 국회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정 의원이 개정안을 표결에 붙이면서 위원회 대안을 가결하겠다고 했으나 수정된 위원회 최종 대안은 표결 1시간 뒤에야 공개되었습니다. 즉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 대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언론의 정상적 취재 활동마저 위축시키려는 언론장악법이라고 했고 같은 당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도 팩트를 쫓는 멀쩡한 기자들을 겁박하고 싶으면 김어준부터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목표는 다음 달 25일 문체위원장 교체 전입니다. 국민의힘과 협의를 해나가되 잘 되지 않을 경우 표결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초선 모임인 철험회는 오늘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권 폐지를 요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지킬 것을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범여권의 강경 개혁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철험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법사위가 정략적인 판단에 따라 법안의 본질적 부분까지 수정하거나 계류시키는 등 다른 상임위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철험회는 정청래 의원 등이 합의안에 반발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정리된 입장이 아니라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국회법이 개정되더라도 국정을 발목 잡고 국회의 다수결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 우려를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법사위원장 양보 논란을 수습하느라 난처한 상황입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60일로 단축하는 등 국민의힘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다음 달 25일 상임위원장 선출 이전에 법사위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합의된 것이라며 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무조건 법안을 법사위에서 계류시킬 수 없다. 즉 상원 그런 역할, 갑질을 못하도록 하는 법사위 개혁 입법을 전제로 해서 넘기는 거니까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로지 합의를 깰 명분만 찾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지키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주의 원내 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야당에 넘겨주겠다며 합의를 뒤집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 법사위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당들의 공석에 대해서 사과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경수 전 지사와 오거돈 전 시장 문제로 부산과 경남에 공석이 생겨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며 공백을 차질 없이 메꿔서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이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미래전략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가 가격 담합을 벌인 해운업계에 최대 8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해운사들의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여당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여수에 있는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와 순천에 있는 여순 항쟁탑을 차례로 찾아 참배하고 희생자 유족들과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전남 동부지역 유족회 대표 등 10여 명과의 간담회에서 여야 합의가 늦어져 여순사건 특별법이 올해에서야 통과된 데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대표로서 앞으로 진상규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 피해자나 희생자 유가족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성과를 내 응어리를 풀어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종 여순사건 유족연합회장은 이 대표의 방문에 감사를 전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국가가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함께 여순영령 앞에 나와 사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231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입법고시 최종 합격자 17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37회 입법고시는 선발 예정 인원 16명에 3,701명이 지원해 평균 2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직류별로는 일반 행정직 8명, 재경직 6명, 법제직 2명, 사서직 1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합격자들의 평균 연령은 26.1세로 지난해 27.5세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여성 합격자는 41.2%로 지난해 17.7%에 비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로에 있는 한 중고 서점 건물 벽면에 줄리라는 벽화가 등장을 하면서 어제 오늘 정치권이 시끄러웠는데요. 윤석열 예비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연상시킨다는 이유 때문인데 이 영향 때문인지 윤석열 후보가 오늘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도심 한복판
또 줄리의 꿈, 줄리의 남자들 이런 자극적인 문구로 마치 윤석열 예비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떠올리게 했던 벽화인데요. 이 줄리 벽화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누구는 차량으로 이 벽화를 가로막고 누구는 이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등 어제 오늘 이 일대가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윤 후보는 이 벽화에 배우설을 제기하면서 즉각 반발했고요. 네. 정치권 안팎에서도 이 벽화를 놓고 인격살인이다, 표현의 자유다 충돌했습니다. 결국 이 벽화를 의뢰했던 건물주는 오늘 아침 그림은 놔두고 논란이 된 문구는 페인트로 덧칠해서 지워버렸는데요. 그러나 이 가족의 사생활로 연일 공격받는 윤 후보의 모습은 열성 지지자들과 이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의 지지를 결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오히려 득이 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저울질해온 윤 후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입당 선두를 뺏기면서 시기를 놓쳐 애매해졌다,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요. 이 줄리 벽화가 논란이 된 직후죠. 오늘 이준석 대표가 호남을 방문하느라 당사를 비웠는데도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도 없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고요. 정권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네, 이 해당 건물의 이제 건물주는 줄리 이제 벽화를 의뢰한 거잖아요. 네. 이제 그 오늘 그 문제가 됐던 이제 그 비방 문구는 삭제했다고 했는데 이 건물주는 이 벽화가 논란이 될 걸 그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네, 건물주는 여러 언론의 집중 인터뷰를 요청받고 오늘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밝혔는데요. 네. 이 벽화를 의뢰한 이유를 단지 건물 벽이 어둡고 또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피거나 노상방뇨가 많아서 밝게 하려던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벽화에 줄리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부인한 내용이니까 풍자한 것뿐이었다며 윤 후보와 야권이 제기하는 배우설을 일축했고요. 표현의 자유라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측 열성 지지자들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정치적 의도 없이 그냥 본인들이 다 부인한 내용이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표현한 거 풍자한 것 뿐인데 근데 이렇게 커지고 일파만파로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그 누구한테 조종당하고 하겠습니까?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열성 팬들이 지금 문제지. 이 건물주의 입장은 풍자한 것일 뿐 배우는 없다, 이런 네. 이제 주장인데,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현재 뭐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한 언론사와 TV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일부 매체가 보도하는 부인의 과거 동거설, 또 줄리 벽화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받고 답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 같은 네거티브 공세의 배후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 단단히 분노한 모습이었는데요.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글쎄 뭐 정치판이라는 게 아무리 참 뭐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참 대한민국의 수준이 여기까지 왔나. 그리고 저 사람들의 배후에는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 당연히 배후가 있겠죠. 저걸 뭐 그림 그린 사람 혼자만의 저 행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실체가 이제 뭐 그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그 줄리라는 인물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처음 이제 그 이야기를 언급한 사람이 이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약 한 달 전이죠. 윤 후보가 대권 도전을 선언한 날 부인 김건희 씨는 한 언론을 통해 자신은 줄리가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언론에서는 줄리 기사가 쏟아졌고요. 대선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줄리라는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본 셈이 됐습니다.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기 때문에 언론이든 윤 후보 측을 검증하는 입장이든 입에 담지 못했던 줄리를 김건희 씨가 스스로 언론에 언급하면서 오히려 해제령을 내린 셈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야권 내에서는 윤 후보 측이 대응하지 말았어야 했다, 털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고요. 이 벽화를 의뢰했던 건물주도 본인이 줄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논란이 되는 비방 문구는 지우긴 했지만 줄리를 인정한다면 모를까 벽화 전체를 내릴 생각은 없다고 밝히면서 줄리 문제가 줄리 벽화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이 부분 발언도 들어보시죠. 떳떳하니까 본인들도 떳떳하면 신경 쓰지 말아 그러세요. 대법원에서 판결문 나오면 없애준다 그러세요. 줄리 벽화 논란이 이제 당연히 정치권에도 이제 파장을 불러왔는데 여야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야권은 일제히 비난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선 주자들은 모두 아주 강한 목소리로 인격살인, 인격모독, 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벽화 철거를 요구했고요. 배우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벽화 논란이 있었던 어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여성 혐오로까지 이어지자 당 지도부가 줄리 벽화가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제되는 게 옳다는 쪽으로 오늘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우려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줄리벽화는 금도를 넘은 표현이다. 이낙연 후보는 민망하고 말씀드리기 거북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줄리벽화로 이제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제 여가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야권 일부 대선 주자들이 이제 공약으로 내건 여가부 폐지론 으로 지금 이제 번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김건희 씨의 이 사생활 관련 의혹에서 비롯된 줄리벽화 논란, 여성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야권에서는 여성가족부 책임론이 들고 나왔습니다. 여가부가 이번 논란에 침묵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여가부는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성 혐오적 표현이나 인권 침해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짤막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야권의 대선 주자들 유승민, 하태경 후보는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고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계속되는 젠더 갈등에 여가부가 지금 형태로 존재하는 것에 의문이 있다. 이렇게 폐지론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하면서 여가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었는데요. 내년 대선에서 이 젠더 이슈가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번 줄리벽화 논란으로 잠시 잠잠했던 이 여가부 폐지론이 동력을 얻는 건 아닐지 이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줄리벽화 논란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3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쇼컷이 왜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오늘 사상 첫 양궁 3관왕의 대기록을 달성한 안산 선수. 응원과 격려가 쏟아져도 모자랄 마당에 최근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도를 넘는 비방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 선수가 짧은 헤어스타일에 여대 출신이고 과거 SNS에서 남성 비하적인 표현을 썼다면서 일부 온라인상에서 안산 선수도 페미냐, 메달을 취소하라라는 등의 무차별적인 비난글이 쏟아진 건데요. 계속되는 공격에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와 자유 게시판에는 안산 선수를 지켜주세요라는 릴레이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치권도 여기에 속속 동참을 하면서 비판과 응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예신에서는 우리 선수들의 불굴의 투혼과 노력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산 선수가 온라인상 학대를 당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망신 상태입니다.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선수를 비방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수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 망신이자 부끄럽고 화가 난다. 안산 선수에 대한 페미니즘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한 백 최고위원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도 어떤 입장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정세균 후보도 논평과 SNS를 통해서 안 선수에 대한 보호와 응원을 보냈고요.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장혜연 의원과 쇼컷 헤어스타일 사진을 올린 유호정 의원이 안 선수의 당당한 쇼컷 라인에 함께 서서 응원하겠다며 격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성가족부도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성 혐오적 표현이나 인권 침해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안산 선수는 쇼컷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게 편하니까 라고 답했다고 하죠. 헤어스타일이든 출신이든 과거 발언이든 어떤 것도 한 사람을 규정짓는 편견이 돼선 안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오세훈표 특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사장의 임명을 앞두고 사면 초과에 빠진 모습입니다. 오 시장이 SH 사장으로 지명한 김연아 후보자가 최근 시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택과 상가 등 부동산 4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김 후보자, 과거 국회의원이었을 당시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종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 정부 인사들의 다주택을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죠.
게다가 무주택 서민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SH공사 사장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어제 실거주용과 노모를 위한 상가를 제외하고 두 채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 소속의 시의원들은 역대급 내로남불이라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반면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김 후보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대립 중인데요. 국회에서는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이 오늘 논평을 통해서 오 시장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오세훈표 특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과 부산의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 등 4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자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발뺌했습니다. 다주택자라는 것만으로도 SH공사 사장으로서는 자격 미달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오세훈표 특혜가 될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도 오늘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라며 김 후보자의 지명 처리를 촉구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각한다고 그 잘못이 해소되는 게 아니다라며 LH 광풍으로 당선된 서울시장인 만큼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명을 철회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이른 시간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세훈표 특혜란 논란에도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지 아니면 지명을 철회할지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부대변인 그리고 김재섭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재섭 위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대선 관련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 오늘 오후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을 했습니다.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있었던 윤 후보의 입당 기자회견 잠깐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가는 것이 도리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 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넓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입당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강렬하게 환영을 하고 사실 오늘 그 입당식은 이 작은 규모밖에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쯤에 우리 윤 총장 위상에 걸맞는 우리 지도부가 전체 모인 상황에서 아주 성대한 입당식을 하는 것을 우리 대표께 건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조촐하지만 내실 있는 입당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김재섭 위원께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제 그냥 후보라고 불러도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예, 오늘 여러 가지 그동안 국민의힘 입당 시기에 대해서 관측이 나왔는데 네. 오늘 전격 입당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물밑에서 접촉과 어떤 좀 진전이 있어서 오늘 입당을 한 건가요? 아니면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전혀 예측 밖의 그런 상황이었나요? 완전 예측 밖이었죠. 저희도 사실은 이제 윤석열 총장,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입당한다는 건 사실 이제 기정사실화처럼 돼 있었는데 시기에 관한 문제로 항상 저희가 논의가 많지 않았습니까? 어제 밤이었죠. 어제 밤에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8월 2일에 입당한다는 기사가 나가지고 입당에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나 보다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갑자기 이제 입당을 하시게 된 거죠. 어느 정도로 저희가 몰랐었냐면요. 이 대선 경선 준비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사이에 열렸었는데 한 11시가 좀 넘어섰을 때였나? 제가 회의 중에 속보를 받고서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이 기사 속보를 받고서 제가 중간에 회의를 멈추고 윤석열 총장 입당을 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거기 계시는 경선준비위원들을 포함해서 경선준비위원장이신 서병수 위원장께서도 이 입당 사실을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경선준비위원회가 이 정도로 몰랐던 거면 사실 전혀 다 몰랐던 거거든요. 심지어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남 순천과 여수를 그랬죠. 돌아다니면서 네. 지금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당 입장에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전혀 몰랐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부재중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대표가 당사에 있는 상황에서 좀 해달라, 약간 늦춰달라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격적으로 오늘 그 입당이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입당식은 어떻게 뭐 따로 예정이 돼 있는 건가요? 사실 오늘 입당 여부조차 저희가 확인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당 시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더더욱 네. 모르겠고요. 그래요? 방금 그 영상에서 우리 보셨다시피 권영세 위원장께서 뭐 성대한 입당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대표께 건의는 하겠지만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입당식을 2번 한다. 이것은 지금 저희 당내에 11명의 후보가 지금 있기 때문에요. 네. 그 11명의 후보에게 어떤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아마 그러면 입당식이 오늘 이게 바로 그냥 입당식이 된 건가요? 입당식이죠 사실상. 근데 입당식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의 절차는 아니고 네. 결국 이제 환호를 하고 지도부가 나서서 이제 인사를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상 입당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이제 입당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뭔가 한다는 메시지 같은데 과연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가 이 입당식을 추후로 한 번 더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 간의 형평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런 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른바 줄리벽화 관련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벽화 관련해서는 저는 어쨌건 대선이라고 하는 정치적 공간에 어떤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후보의 도덕성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하다라고는 하지만 그 무한하다라고 하는 건 공정과 관련된 부분이거나 아니면 공적으로 꼭 확인해야 될 부분. 예를 들면 정치 권력이 사유화됐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영역에서는 무한정으로 검증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은 저는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를 되려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이거 명백하게 옳지 않은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제 지지자 선에서 이 네거티브 굉장히 질 낮은 수준의 그 공격이 있었던 건데 아무리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과정인데 대선 과정 자체가 희화화되고 또 어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그 행동들은 대선 경선 자체를 희화시켜서 정치 혐오로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돼서요. 지지하는 마음, 그다음에 상대방 후보를 비판하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이런 식의 좀 질 낮은 수준의 공격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네. 그 민주당 그 이재명 후보도 이런 스캔들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인데 여야 지지율 후보가 현재 모두 그 스캔들 리스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주자 검증 영역에 가족과 그리고 후보자 본인의 사생활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두 분 그 청년 정치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재섭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사실 이게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구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공직자의 생활을 걸어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검찰로서 오랜 동안 공직 생활을 오래 했던 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 공사의 구분을 뭐 무자르듯이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사적의 영역, 특히 이것이 혼인 전에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아주 은밀한 개인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무한정 네거티브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저는 당시 이제 강경화 장관 남편이 이제 요트를 사서 뭐 미국에 갔다 이런 논란들이 있을 때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남편분을 지지를 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직 후보자의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개인의 온전한 사생활의 영역을 그런 면에서
이 사생활이 어느 정도까지는 검증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이제 공직과 연계가 있다 그러면 온전히 개인의 영역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다 파헤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이제 사생활은 좀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입장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게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인품이나 도덕성을 보는 것은 그 자체를 보고자 함이 아니라 정치 권력을 쥔 자가 그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거나 혹은 아니면 가족을 통해서 또 이익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과거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것과 연관된 것은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장모께서 수사 무마 의혹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저는 철저히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김재섭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설사 어떤 비싼 요트를 가족이 샀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요트를 구입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그 돈이 개인이 노력해서 만든 것이었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검증하거나 아니면 확인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어쨌건 이 국가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정치인이 된다고 하는 건 그것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어떤 개인의 과거 이력을 봐야 되는 거지, 그것을 넘어서서 하는 것은 저도 무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생활 부분에 있어서 법 위반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 네, 두 분이 뭐 의견이 같은 것 같습니다. 네. 또 민주당 내에서는 원팀 협약식까지 가졌는데요. 근데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 보입니다. 양측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거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시기에 따라서는 여전히 네거티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민주당 내에서 보면서는 그래도 그런 일방적이고 아니면 이미지를 만드는 네거티브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 과거에는 사실은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의혹이 있는 것 마냥 제기하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경쟁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상대적 우위를 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러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점점 수위가 누그러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선거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네거티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좋은 후보를 뽑는 것보다는 더 나은, 덜 나쁜 후보를 뽑는 경향이 사실상 이제 더 강한데, 그런 면에서 이제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거의 아주 불가분의 요소이지만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뭐 정말 이 질라준 수준의 네거티브라고 보기에는 사실 검증 수준에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루어지는 공방들을 보면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호남 비하 발언으로 비춰질 수 있는 뭐 백제 발언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뭐 해명을 촉구하고 이에 대해서 뭐 사과를 구하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뭐 질라준 수준의 네거티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적당한 수준의 이 선거 공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 정도의 검증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이제 국회 문체위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게 이제 이 법안의 이제 주요 골자인데, 여당은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 법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은 언론 재갈법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권 대변인님. 네,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이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많이 얻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의 구조가 많은 부분 광고주에게 기대야 하고, 그리고 지금 온라인화 되면서 클릭수에 기대야 되는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재하는 기자가 나쁘거나 언론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거기에 기대서 경쟁해서 이기지 못하면 사실상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거죠. 근데 그 사이에서 사실은 그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약간 왜곡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서 되려 언론에 의해서 국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과 대적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으로 인해 또 발생하는 부작용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메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이제 언론에 이제 허위 악의적인 보도로 이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이제 속출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이제 문제는 대선 이제 7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더 이야기가 좀 나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언론과 관련된 이야기가 딱 갑자기 나와서 법이 통과됐다기보다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다가 이 시점에 통과된 거라고 생각해서 단순히 재갈 물리기용 그리고 이제 뭐 대선용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무리스러운 그 어떤 이미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야당에서 표현하기로 언론 재갈법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저는 이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용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단 우리가 좀 짚어본다 그러면 권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좀 오랫동안 그 논의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6월에 이 관련된 법안이 제출된 이후에 사실 그럼 1년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은 맞는데 그동안에 한 16개 정도의 관련 개정안들이 나왔습니다. 엊그저께였죠. 27일 날 그것을 합쳐가지고 언론 뭐 중재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나온 건데 거의 새 법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논의가 될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우리가 충분한 숙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민주당의 항변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내에 언론 개혁과 관련된 TF가 있었고 거기에 그 TF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지는 과정은 상임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문체위에서 올라간 법이니까 문체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민주당 내에서 그 TF 안에서만 이루어진 논의를 과연 이거를 우리가 논의라고 할 수 있느냐, 숙이라고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언론 이 중재법이 가지는 위상 그리고 이 언론 중재법이 미치는 파급 그 부작용에 비해서 전혀 야당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첫 번째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내용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기준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뭐 5배, 손해액의 5배라고 하는데 손해액을 산정하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뭐 구제를 해주고 뭐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허위와 조작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아까 전에 우리가 네거티브와 뭐 검증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네거티브와 검증조차 무자르듯 자를 수가 없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왜곡했다, 조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벌할 수 있을 만큼 이게 기준이 뚜렷하게 마련이 되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훨씬 더 부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요. 이런 절차적인 면, 내용적인 면에서 다 안 좋은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언론개혁이 필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국민적 공감대로만 본다면 법안 필요성에 힘이 실릴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론조사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요. 결국 국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는 국민들께 법을 설명하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그 여론조사로만 우리가 국회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사실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50%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절차 없이 갑자기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여론만 가지고 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사실 국회를 패싱하고 그냥 국민 여론조사로서 이 국회의 업무를 대신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들먹이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 관철시킬 정당화를 찾는 것은 사실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을 굉장히 태만하게 하는 것이다.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이제 80%인데 압도적이지만 여론조사로 모든 이제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 지을 수는 없다 이제 취지를 말씀하셨고 또 이제 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악의적인 허위 조작 보도의 그 기준이 참 애매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또 언론의 감시와 이제 비판 기능을 이제 위축시킬 수 있는 그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이 또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김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히 어떤 여론조사에 호응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되어도 됐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회가 가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아예 과정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하신 대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법안, 그러니까 법률 안에 모든 것을 세세히 명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손실보상법이 통과될 때도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의 골자 같은 거는 법에 넣었지만 나머지 것들은 위원회를 통해서 좀 결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그 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또 문제가 되면 법을 통해서 그것을 또 규제하는 게 저는 이게 입법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모호하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좀 더 구체화되고 또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법을 통해서 사실은 언론이 위축된다고 하는 것을 이 법이 통과될 때도 사실은 고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항을 꼭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언론사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을 그렇게 언론사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취재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사실상 고위공직자로 불리는 대상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완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한편 이준석 대표는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가 언론 다양성을 추구한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정신을 호도하지 말하면서 언론 다양성 보장과 가짜뉴스 차단은 다른 영역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분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김재섭 의원님. 이거는 언론 다양성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고위공직자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고위공직자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에 집행이 안 되는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도 지금 발생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사실 지금 이 언론중재법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중처벌의 이슈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사례를 많이 드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도한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신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하나만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이외에도 형사적으로 이 모욕죄라든지 여러 가지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벌금을 물을 수도 있고 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린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민사상 사실상 처벌에 가까운 내용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중처벌의 가능성이 반드시 있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과연 그리고 기자한테 면피를 준다고 해서 언론사에게만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고 해서 그 기자가 위축되지 않을 것이냐? 당연히 기자는 그 사주의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회사의 분위기, 그 어떤 언론사의 분위기나 언론사의 규율 같은 걸 따를 수밖에 없는데 기자가 쓴 기사에 대해서 그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기자가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느냐?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처벌의 위험과 기자는 위축되고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네. 사실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니까 그전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안 좋은 점도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무한정 자유로워야 하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을 보호하게 하는 것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론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까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중재안으로 지금 노력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언론중재법이 가지는 위상에 비해서 아까 전에 이제 논의를 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이제 계속 강행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오늘도 계속 표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과연 우리 논의라고 할 만큼 야당의 목소리를 잘 들었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강행하겠다, 뭐 표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헌법상 지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유의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은 논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여당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여당이 감내할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청년 마수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그리고 여야 경선 주자들의 움직임, 그리고 쟁점으로 떠오른 언론중재법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처음 소개는 이재명 후보 캠프 부대변인으로 소개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처럼 내리는 비인데요. 하지만 양이 많지 않아서 더위를 식히기에 좀 어렵겠습니다. 기온과 습도 모두 높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